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종전은 희미해졌고 전후는 짙어졌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이틀 연속으로 공습을 했는데요. 지난 7일 이후 벌써 네 번째 공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쪽의 입장은 확연히 다른데요. 첨예한 사안을 엉성하게 봉합했던 종전 양해각서의 부작용이 터져 나오는 꼴입니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한층 더 커졌습니다. 주말 사이에 그야말로 불볕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숨이 턱턱 막히겠습니다. 낮에는 최고 37도까지 오르는데요. 내륙에 소나기 소식이 있긴 하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부족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찜통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경북 경산과 포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는 등 무더위가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더위가 이어지다 내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 장윤기가 오늘 2차 공판에 출석합니다. 차량 블랙박스와 케이블 타이 등 새로운 증거가 회수된 만큼 범행 동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진술할지 주목됩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대가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인데 앞서 특검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고 이란은 호르무즈가 핵폭탄보다 중요하다며 해협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제9호 태풍 바비가 중국 본토에 상륙하면서 동부 연안 저장성에서만 200만 명이 넘게 대피했습니다. 앞서 바비가 핥히고 지나간 타이완에선 113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는데 태풍은 오늘 15일까지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세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네, 날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정말 더웠는데요. 경북 경산에선 연이틀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에 시민들은 거리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내리쬐는 햇볕이 도로를 달굽니다. 거리엔 사람들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간간히 다니는 사람들도 양산으로 해를 피한 채 음료로 더위를 식히기 바쁩니다. 연이틀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린 탓입니다. 실제로 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39.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관측한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수십 년을 지내며 더위를 겪었지만 올해처럼 더운 건 처음이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다른 해 비교를 했을 때는 올해는 유별나게 더 더웠고요. 또 숨도 차고 굉장히 날씨가 너무 따갑고 대단합니다. 체온을 훌쩍 웃도는 극한 더위가 찾아온 경북 경산과 포항에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체감온도가 38도를 넘거나 기온이 39도를 넘을 때 내려지는데 지난달 폭염경보 제도 개편 이후 처음입니다. 최상위 경고 단계로 시행 이후 실제 발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 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은 상황입니다. 경북 남부와 충청 남부, 경기도 곳곳에서는 35도를 웃도는 폭염 경보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극한 더위가 찾아오면 야외 활동을 멈추고 냉방 시설이 갖춰진 실내에 머무르는 게 좋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경북 경산과 포항의 폭염 중대경보가 어제 저녁 6시부터 폭염 경보로 약화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이 지역의 일최고 체감온도와 일최고 기온이 폭염 중대경보 기준 이하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폭염 중대경보를 폭염 경보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경북 경산과 포항의 낮 기온이 37도로 내일은 36도로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더위가 이어지다 내일은 점차 정체정선의 영향권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어제 서울 낮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5도까지 올랐습니다. 또 폭염경보가 내려진 서울은 올해 첫 열대야가 기록된 가운데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돌 걸로 예상돼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뜨거운 두 개의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뒤덮고 습한 남풍이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전국 기온이 크게 치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 낮 최고 체감 온도는 34도로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비닐하우스 농가도 연일 이어지는 폭염의 울상입니다. 무더위로 수확량이 줄어들면 매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이번 여름은 폭염이 얼마나 오래 갈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채 연글지 않은 초록빛 토마토도 더위에 지친 건지 줄기가 축 늘어져 있습니다. 한때는 주렁주렁 열매가 빼곡했지만 지금은 듬성듬성합니다. 바로 무더위 때문입니다. 고온기가 되면 작물이 첫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착과가 안 되니까. 폭염은 비닐하우스 농가에도 직격탄을 날립니다. 토마토는 보통 섭씨 25도 안팎에서 가장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섭씨 35도가 넘어가면 꽃가루 활력이 떨어져 열매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기형과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고 습도도 높아 이곳 비닐하우스와는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섭씨 4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통 여름에 휴지기를 갖지만 이상고온 현상으로 폭염이 며칠씩 계속되는 해에는 하우스를 더 오래 비우기도 합니다. 폭염이 장기화할수록 수확량은 그만큼 줄어들고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30% 이상 되죠. 35% 이제 그때 온도 날씨에 따라 틀린데 폭염이 계속 지속되면 그만큼 더 많은 손해가 나는 거죠. 올 여름에도 극한의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닐하우스 농가도 날씨를 예의주시하며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그제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올해 들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의료기관 516개에서 집계한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결과를 보면 지난 11일 온열 질환자는 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집계를 시작한 지난 5월 15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하루 전인 10일 온열 질환자가 2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많아졌고요. 1년 전 같은 날 수치였던 50명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밤에도 더위가 가시지 않으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시민들은 도심 속 수영장과 한강을 찾아 무더위를 식혔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의 마지막 밤, 서울 도심의 한강 수영장은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물을 튀기고 물살을 가르다 보면 물러날 기미 없는 더위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알바 끝나고 바로 수영장 오자고 해서 오게 됐어요. 분위기가 너무 다들 뜨거우셔가지고 저도 약간 좀 덩달아 신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밤에 노는 게 너무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튜브를 타고 엄마 아빠와 물장구를 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니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물놀이도 식후경. 컵라면과 닭강정으로 출출한 배를 달래면 다시 학교 갈 힘도 샘솟습니다. 맨날 올 수 있고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냥. 그래도 수영장 오니까 더 활기차고 학교를 갈 준비가 될 것 같아요. 한강 공원을 찾은 시민들도 벤치에 몸을 기대고 강물에 발을 담그며 식지 않는 밤 공기를 견딥니다. 찜통 더위가 밤까지 계속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 울산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지만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도도 60%를 훌쩍 넘기면서 후텁지근한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집에서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있다가 밤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물놀이 하니까 애들도 시원해하고. 당분간 밤에도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잠들기 전 실내 온도를 충분히 낮추고 냉방과 환기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 장윤기가 오늘 오전 2차 공판에 출석합니다. 첫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미뤘던 범행 동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진술할지 주목됩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장윤기는 첫 재판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살해 이유나 성폭행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추가로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 가운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증거를 확인하고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블랙박스는 경찰이 사건을 넘긴 이후 검찰이 장윤기의 차량 짐칸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씨가 평소 해왔던 발언들이 담겨 있는 만큼 의도를 규명할 수 있는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블랙박스를 토대로 장윤기가 살인사건 이전에 자행했던 다른 성폭행 범죄와 이후의 행보까지 시간대별로 설명해 장윤기의 성폭행 살인 의도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의 그 범행과 얼마나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거고, 실제 유사점이 상당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황들도 그런 목적을 밝히는데 주요한 그런 증거 중에 하나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엔 확보되지 않았던 케이블 타이를 검찰이 회수함에 따라 증거와 관련한 추가 증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살인에서 추가한 성폭행 혐의는 변호인이 피고인 장윤기와 입장을 정리해 오겠다고 한 만큼 2차 공판에선 의도와 관련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의도성을 부인하던 장윤기는 첫 재판 이후 경찰인 아버지와 수사경찰 사이에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일단 지난 7일 첫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경찰의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두고 검찰이 당시 경찰서장을 입건한 가운데 경찰도 당시 형사과장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어제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박모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수사팀이 장윤기에게 형량이 더 높은 성폭행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과장은 정황만으로는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첫 정견 발표 자리에서 정천래 전 대표에 대한 집중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을 둘러싸고도 은근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 5명이 나란히 당 행사에 참석해 정견 발표에 나섰습니다.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군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대 화두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정부 입장을 정리했다고 강조하며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을 의식한 듯 경찰개혁도 꺼내들었습니다. 정치검찰의 뿌리를 뽑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적 통제와 투명한 검증을 바탕으로 경찰개혁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검찰개혁 선봉에서 온 정청래 전 대표는 국물도 남김없이 폐지해야 한다며 특유의 선명성을 더 드러냈습니다. 보완할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수기하고 좀 더 미루자 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사실상 반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길, 고민정 의원은 각각 실용주의와 책임 정치를 열쇠말로 꼽으면서 전임 당 지도부에 견제구를 날렸고 알리바이성 개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일단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는 것은 집권 여당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최연소 36살인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은 청년정치 실종을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시절 1년 동안 민주당은 미래의 문을 열지 못하고 과거의 벽에 가로닫혀 퇴보했습니다. 장외 공방도 거셌습니다. 김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일 받은 처방전을 제시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친청계 비판을 공개 반박했고 정 전 대표 역시 SNS를 통해
탈당해서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게 최악의 자기 정치라며 김 전 총리를 거듭 겨냥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틀 동안으로 주자들 사이 기싸움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전 경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미 투표 방식이나 자기정치 공방 등으로 후보들은 물론 지지자들 사이 균열이 깊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수사방해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수사방해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상화도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김영진 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식, 박주민, 임호선, 이상식, 이광희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먼저냐 아니면 당원이 먼저냐, 그러니까 정당의 성격을 두고 지도부 간의 엇박자를 드러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민정당을 강조하고 나서자 장동혁 대표는 당원이 우선이라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건데요.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정권 침해와 특검, 재선거 등 선관위 사태 대응에 전력 투구 중인 장동혁 대표가 휴일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고 관련 집회 현장도 잊지 않고 찾았습니다. 께서 함께 싸워주신다면 우리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정권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광주와 대구 등 전국을 돌며 부실 선거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다는 구상인데 강성당원 여론에만 소구하는 것 아니냐, 당내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를 의식한 듯 또 다른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여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당원들 뜻은 매우 소중하지만 지금은 국민정당으로 변모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공당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친한계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당원뿐 아니라 국민 공감도 받아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가 나가고 몇 시간 뒤 장동혁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의 논조는 사뭇 달랐습니다. 국민정당과 당원 중심 정당을 함께 지향해야 한다면서도 당원 중심 정당이 국민정당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못 박은 겁니다. 당대표 거취나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역시 당원 뜻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잠복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두 분 다 맞는 말씀이고 두 부분 다 모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 역시 또 다른 갈등의 뇌관으로 지목됩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에서 증언한 뒤 한 의원과 갈등을 빚어온 안철수 의원은 아예 복당 불가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당이 좀처럼 구심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한동안 윤리위 징계와 한동훈 의원 복당, 당원 주권주의 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이 보안수사권 폐지 등 원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2시 보안수사권 졸속 폐지 규탄 등 원내 현안을 논의할 의원총회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전엔 당내 중진들과도 회동할 예정인데 대여투쟁 방안뿐 아니라 상임위원장직 수용 등 원 구성 협상 방안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권을 뒤흔든 명태균 게이트. 지난 2022년 대선 직후 공개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는 공천 개입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인데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는 건 그보다 앞서 오간 것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와 공모해 대선 기간 명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우려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 같은 민간 정치 브로커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 법원은 오늘 1심 판단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이진관 재판장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입니다. 앞서 특검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수수액에 해당하는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명 씨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 먼저 재판을 받았던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두 재판부 모두 대가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는데요.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대가성이 최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의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는 대가성 여부입니다. 명태균 씨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개입한 사실을 밝힘으로써 하지만 윤 전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를 받았던 부인 김건희 씨의 1,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명 씨가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다니긴 했지만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한 사람으로 보인다며 신빙성을 부인했습니다. 공천 과정도 정상적이었다고 봤습니다. 실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천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쟁점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여론조사를 대가로 공천을 약속했는지 자체만으로 봤을 땐 이를 인정할 만한 진술이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윤 전 대통령도 같은 사실관계를 공유하지만 재판부가 다른 만큼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두 차례 판정패를 기록한 특검이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선 공천과 여론조사 사이 대가성을 입증해낼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이번엔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이틀 연속으로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먼저 미군의 대이란 공습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미국이 이틀째 공격을 이어갔죠. 네, 이란 매체는 호르무즈 해협 게슘 섬에 포탄이 여러 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도 미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미군이 현지 시간 12일 오전 이란의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소형 선박에 공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도 오늘 미군의 침략에 대응해 미국을 공격했다며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선박들이 불법 항로 통항을 시도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도 앞서 호르무즈 해협이 모든 선박에 열려 있고 이란이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며 미군이 항행의 자유를 위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NN 등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어제 합의를 해놓고 1시간도 안 돼 선박을 공격했다며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무력 충돌과 관련해 이란과의 협상이 있었고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해 미군이 공습에 나섰다는 설명으로 풀이됩니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도 이란이 선박을 공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인 무력으로 대응할 거라면서 이란을 향해 내부 정비를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That the folks that are shooting missiles and drones at ships need to make sure that they're coordinating with the people that are negotiating the peace deal and that they're all on the same page, because my sense is that they're not. 앞서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오늘 이란을 분쇄하고 있다고 말해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אנחנו מרסקים בשיטתיות את ציר הרשע והטרור האיראני שניסה לקדם את התוכנית להשמדת ישראל באמצעות טבעת חנק של טרור שהוא פרס סביבנו. 네, 이란 쪽에선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를 위해 설립한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오늘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불법적인 이동 때문에 통항이 불가능하다면서 안정이 회복되면 이란을 통해 통항 허가가 재개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نهاد مدیریت آبراه خلیج فارس در اطلاعیه اعلام کرد به علت تحرکات غیرقانونی نیروهای نظامی آمریکا در منطقه تردد از تنگه هرمز در حال حاضر امکان پذیر نیست.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은 전략적 통로로 원자폭탄 수십 개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켜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가 대국민 메시지에서 복수를 다짐한 가운데 이란의 보수 매체는 오늘 복수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지명하기도 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총리 등 유럽 지도자들도 복수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란은 미국의 공격 당시 미군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허용했다며 비난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낮아졌다고 보면서도 이란과의 전쟁 탓에 인플레이션은 더 높은 수준에서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이 이코노미스트 7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앞으로 12개월 안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은 평균 25%로 지난 4월 조사 당시의 전망치였던 33%보다 낮았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1%로 4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높았고요. 올해 연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3.4%로 4월보다 0.2%포인트 높았습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미국의 적정금리가 4%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발 긴축 충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국세청이 독과점 지위 등을 이용해 소비자 가격을 올린 뒤 세금을 덜 낸 걸로 조사된 업체 114곳을 적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를 일반 고객들의 실제 수술 후기인 것처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 강남과 서초의 성형외과 3곳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음식을 배달 주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난해 4배 이상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여름 휴가를 실시하는 기업들의 평균 휴가 일수가 3.8일이고 8월 초에 집중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용인 국가산단에 짓는 반도체 팹 1호 공장의 가동 시점을 2029년 하반기로 최대 2년 앞당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고점론에도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까지 포함한 메모리 빅3 기업의 설비 투자 경쟁은 계속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반도체 팹 6개를 짓기로 한 삼성전자가 첫 번째 공장 완공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2030년에서 2031년 사이로 예상됐던 첫 가동 시기를 2029년 10월로 최대 2년 앞당긴 겁니다. 6달가량 걸리는 내부 설비 설치를 고려하면 첫 공장을 완공해야 하는 시점은 2029년 상반기. 용인 국가산단 일대 토지를 시용하고 전력 용수 공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미리 마련해야 하는 정부의 시계도 그만큼 빨라졌습니다.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동행 병행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메모리 빅3 업체들의 설비 투자 경쟁은 최근 일각에서 불거진 반도체 고점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격화하고 있습니다. AI 기업 등의 수요에 비해 메모리 칩 공급이 현재 한참 모자란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호남 클러스터 펩 증설 이외에도 최태원 회장은 SK하이닉스 미 증시 상장 직후 해외 펩 신규 건설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고 맞는 장소가 있다면은 그게 미국이든 전 세계 어디든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언제 칩을 얼마나 늘릴 거냐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퀘션이고 그다음에는 어떻게든지 칩을 더 달라가는 게 지금 좋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설비 증설 등을 위한 미국 내 투자 규모를 2035년까지 2,500억 달러로 최근 500억 달러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반도체 업계 업황을 확인할 다음 가늠자는 이번 달 말 예정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함께 발표할 투자 계획이 높아진 메모리 가격 부담으로 예상 규모에 못 미친다면 메모리 빅3 역시 일단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AI 데이터 센터 투자 관련해가지고 HBM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있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일시적으로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고 투자 계획이 축소될 수도 있고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 더해 HBM 등 고부가 가치 제품 기술이 부족한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투자 확대도 빅3 중심의 메모리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올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이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10만 명을 돌파했는데 연말에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걸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10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9.5%, 8,900여 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 수급자 비중은 38.8%로 처음으로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건데 노동부는 아빠 육아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표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로 제도 사용 여건이 좋아진 것이 남성 육아휴직이 늘어난 이유로 꼽힙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육아휴직을 포함한 1가정 양립지원제도 활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노동부는 제도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달 20일부터는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동안 일주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합니다. 자녀의 휴원, 휴교나 방학,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단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와 열대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물을 자주 드시고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우선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대부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9도, 강릉 28.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과 습도가 더욱 높게 올라 체감더위가 심하겠는데요. 서울 33도, 광주 32도, 대구 36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져 중부와 전북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도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경북 경산과 포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는 등 무더위가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더위가 이어지다 내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 장윤기가 오늘 2차 공판에 출석합니다. 차량 블랙박스와 케이블 타이 등 새로운 증거가 회수된 만큼 범행 동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진술할지 주목됩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보안 수사권 폐지를 두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한 충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여권을 중심으로 한 국회 속도전을 두고 사실상 우려의 의견을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고 이란은 호르무즈가 핵폭탄보다 중요하다며 해협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서울은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여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더위는 두 개의 뜨거운 고기압과 남쪽에서 유입된 덥고 습한 공기, 또 지형 효과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불 두 개를 덮고 온풍기를 틀어놓은 격인데요. 경북 남부는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까지 정면으로 맞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정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강한 햇볕 아래 도심 전체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경북 남부에는 한때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며 체온으로 또는 더위가 이틀째 이어졌고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확대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첫 열대야에 35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열대야 주의보까지 확대했습니다. 기상청은 5km 상공의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12km 상공의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상공의 상하층이 뜨거운 고기압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덥고 습한 남풍류가 유입돼 전국의 더위가 심해지고 산맥이 많은 경북지방은 지형 효과로 뜨거운 바람이 더해져 극한 더위가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상층의 두터운 고기압과 덥고 습한 남풍류의 유입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풍의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경북 포항과 경산 지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전문가들은 마치 이불 두 개에 온풍기를 틀고 경북엔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까지 튼 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덮으면 압력 때문에 더 더운데 여기에 덥고 습한 온풍기까지 틀면 더위가 극에 달하겠죠. 그런데 경북지방 같은 경우는 남풍이 영남 알프스 지역을 넘으며 지형적 드라이어 효과를 만든 경우인데 이 바람이 경북 분지에 갇히면서 기온이 더 오른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 같은 심한 더위가 하루 더 절정을 보일 걸로 예상했습니다. 화요일 이후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으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극한 더위도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더위가 완전히 꺾이진 않고 장맛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우려돼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주 중반에는 쌓인 열기 위로 또다시 강한 호우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어 폭염 뒤 폭우가 반복되며 복합재난이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런 찜통 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약자분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 극심한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관련 질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1일 기준 전국 516개 의료기관에서 집계된 온열 질환자가 9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온열 질환자가 2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많아졌고 1년 전 같은 날보다도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번 수치는 올해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계를 처음 시작한 지난 5월 15일 이후 30명대 환자가 나왔던 것도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폭염이 심해지면서 고령층,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 노약자의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체감온도가 폭염 중대경보 수준인 38도에 이르면 전체 사망 위험이 19%,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15%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무더운 시간대 야외 작업이나 행사, 운동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기본 행동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체감온도가 폭염 중대경보 기준인 38도에 이르면 고령층의 사망 위험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체감온도가 38도에 이를 때 65세 이상 고령층의 사망 위험은 19% 높아지고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은 14%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65세 미만에서도 사망 위험은 4%,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은 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불볕더위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도 피서 인파가 몰렸습니다. 서울에서는 호수 수영과 국내 최고층 건물 계단 오르기를 이어서 하는 이색 스포츠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른 키보다 더 높은 파도가 밀려와 바닷가에서 큰 소리를 내며 하얗게 부서집니다. 파도 속으로 들어가거나 파도에 등이 떠밀리는 재미에 비서객들은 연신 즐거운 비명을 지릅니다. 어제 도착해서 광안리에서 놀고 오늘은 해운대에서 노는 건데 생각보다 날씨도 안 덥고 바람도 시원해서 놀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한 바닷바람이 부는 백사장에서는 모래찜질이나 모래놀이를 즐기기도 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바다를 즐기는 곳, 피서 1번지 해운대입니다. 해외 다른 해수욕장도 많이 가봤는데 우리 부산 여기 해운대가 또 놀기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먹을 것도 많고 파도 소리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 그지? 네. 지난달 26일 여름 손님 맞이를 시작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주말에 누적 피서객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 더운 날씨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올해 1000만 명 돌파는 무난할 전망입니다. 호수로 뛰어들어 힘차게 물길을 가르는 선수들. 950명이 차례로 호수 2바퀴 1.5km를 헤엄치고 다시 무트로 나오는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국내 최고층 건물을 오로지 2다리로 올라야 하는 수직 마라톤이 기다리는 겁니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딘 끝에 다다른 123층. 물론 힘들지만은 뭐 한층 한층 올라가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힘든 거를 견뎌내는 것 같아요. 온몸이 땀범벅이 되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지만 해냈다는 기쁨에 선수들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후반기 국회는 2주째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상화까지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후반기 국회 반쪽 출발은 여야 간 원구성 이견 때문입니다. 협상 결렬 이후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 11곳 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2주째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허송세월하는 이 시간은 5천만 국민의 천금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이 위원장을 차지한 11개 상임위는 속속 반쪽 상태로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맡은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하지 못하면 원구성 협상 진전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향후 협상 전망도 어둡습니다. 민주당이 남은 7개 상임위 위원장 자리까지 가져오는 강수를 둘 수 있다는 일부 관측과 함께 국민의힘에선 대여 투쟁에 의원직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이미 터져나온 상태입니다. 이제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멈추고 여야 협의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상임위 재배분에 적극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만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오히려 국회 정상화를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으로선 단독 처리 비판에 대한 부담이, 입법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에 대한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도 형사소송법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국회에 들어와서 법사위에서 의견을 개진하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조정식 의장이 최종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이번 주 금요일 재헌절이 반쪽 국회 장기화 여부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여야 모두 결단이 임박한 상황인 건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오늘 의원총회와 중진의원 회동을 잇따라 열어 대여 투쟁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국내 현안 대응에 집중합니다. 각 부처의 2차 업무 보고와 부동산 토론회, 2기 내각 구성 같은 굵직한 이슈가 쌓여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각 정부 부처의 2차 업무 보고가 진행됩니다.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첫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6개월쯤에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또 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체킹을 해볼 겁니다. 국무조정실과 19개 부, 6개 처, 18개 청, 7개 위원회를 포함해 국민 체감형 민생 사업을 추진하는 140개 공공기관이 대통령 앞에 섭니다. 1차 때와 달리 200명 규모의 국민 참관단도 자리를 함께합니다. 지난해 연말 각 부처가 보고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 대통령의 송고 질문과 공직자들의 답변이 그대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인력적인 부분들의 한계 이런 부분들이 제일 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2차 업무 보고가 끝난 뒤인 23일엔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에 앞서 14일부터 16일까지는 국토부와 금융위, 재경부 등 관계부처가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고 이르면 이달 말 세제 개편안도 발표되는 만큼 핵심 화두는 세금 문제가 될 거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청와대는 다만 결론을 정해놓고선 이번 토론회를 요식행위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선을 그었습니다. 전월세와 내 집 마련 부담 등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더 좋은 대안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성숙 신임 총리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만큼 2기 내각 진용을 짜기 위한 개각 규모와 단행 시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7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김건희 씨와 공모해 58차례에 걸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명 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형 종합특검팀이 감사원의 부실감사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위원을 오늘 직권남용 혐의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유 의원은 감사원 사무총장 재직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불법 시공 정황 등 결과 조작이나 축소, 은폐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지상작전 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진을 소집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오늘부터 주간조와 야간조가 근무 조별로 2시간씩 작업을 멈추는 방식으로 사흘 동안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차측은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와 올해 상반기 판매 실적 부진으로 임금 인상 여력이 별로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물가 상승을 고려한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중순 종전 합의 뒤에도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미국이 다시 연일 이란의 공습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란이 민간 선박을 또 공격했다는 게 공습 재개의 이유입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1일 사령부 소속 부대가 세 번째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몇 시간 뒤 공습 완료를 발표하면서 전투기와 드론, 정밀 유도 무기 등으로 미사일 드론 기지, 해군 관련 시설, 탄약 저장고, 통신망 등 군사 목표물 약 140곳을 타격했고 한 주간 이란 내 목표물 300개 이상을 공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 초 이후 상선 800척 이상과 원유 4억 배럴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캐슘 섬을 비롯해 이란 최대 정유 시설이 있는 남부 아살루에 이란 내 유일한 상업용 원전이 있는 부셰르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남부중앙 항구도시 반다르 아바스와 시리크, 남동부 치바하르도 여러 차례 폭발이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은 공습 재개 이후로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던 키프로스 국적 컨테이너선을 노골적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선원이 실종된 채 배에 불이 나고 엔진실이 심하게 손상돼 항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중부사령부의 공습 개시 발표를 공유하고 이란이 형편없는 선택을 했다며 이제 대가를 치를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우여곡절 끝에 종전 양해각서를 맺고도 호르무즈 개방이냐 통제냐를 놓고 줄다리기하다 9일 만인 지난달 26일과 이달 8일 공습과 보복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YTN 김정우입니다. 미군이 이란의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에 추가 공습을 가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소형 선박들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틀 연속이자 지난 7일 이후 네 번째입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도 게슘섬에 포탄 10발에서 11발이 떨어졌으며 다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또다시 공습을 퍼붓자 이란도 곧바로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겨냥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여기에다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민간 선박도 추가로 공격하고 해협 전면 봉쇄를 다시 선언하면서 중동의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기지에서 드론이 잇따라 발사됩니다. 미군의 공습에 맞서 이란도 중동 지역 미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바레인과 쿠웨이트는 물론 요르단과 카타르에서도 여러 차례 폭발음이 보고됐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중동 지역의 미군 지휘통제소와 드론 경납고, 레이더 시설들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도 다시 선언했습니다. 해협을 지나던 또 다른 민간 선박도 추가로 공격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화물선은 배에 불이 나 선원들이 모두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란은 키프로스 국적의 선박도 공격해 민간인 선원 1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란군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며 미군이 추가 행동을 하면 더 가혹하게 보복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의 협상단장인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일방적인 협상의 시대는 지났다며 약속을 지키든지 대가를 치르라고 경고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쟁 재개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심화하는 가운데 모스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최측근 인사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ISNA 통신은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인 모흐센 레자이가 미군의 공습으로 숨진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추모 행사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략적 통로로 수십 개의 핵폭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레자이는 그러면서 이란은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을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메네이 이란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을 계기로 이란에서 강경파가 힘을 얻으면서 미국과의 무력 충돌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하메네이 장례 이후 이란 지도부가 강경 노선을 한층 강화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응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장례식 때 드러난 여론을 등에 업고 정면 대결을 주장하는 이란 내 강경파가 자신감을 키우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중 양국이 우호 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두 나라 모두 조약에 포함되어 있는 자동 군사원조 조항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시 주석이 자신과 함께 미래를 건설해갈 사이라며 친밀감을 과시했습니다.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주체로 하는 조중 친선을 새로운 높이로 인도하여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 국가 간 관계의 본보기로 발전시켜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시 주석 역시 지역 평화와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적극 기여할 용의가 있다며 북한과의 협력 의지로 화답했습니다. 북중 두 나라는 베이징에서 총리회담까지 개최하며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자축했습니다. 실무 차원에서의 합의 정상 간에 합의한 거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북한과 중국이 우호조약 체결일을 여느 해보다 성대하게 기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쪽이 침략받으면 즉시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의 핵심 내용을 부각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은 비핵화 문제에, 중국은 대만 문제에 있어서 서로를 뒷배로 과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중 간에 그 어느 때보다 상호 군사협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호조약을 앞세워서 자연스럽게 과거의 혈맹 관계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거죠. 중동 전쟁 등으로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몸집을 키우려는 의도가 맞아떨어진 북중 군사협력 강화는 당분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YTN 홍성입니다. 서울 청계산 인근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불이 나 5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주민들은 무더위에 화재까지 겹치면서 갈 곳을 잃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송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하우스가 모두 불타 뼈대만 남아있고 철근도 힘없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바닥에는 새카만 잿더미가 가득한데 안에는 주방 식기나 옷걸이 같은 생활 소품이 파묻혀 있습니다. 서울 원지동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난 건 밤 9시 20분쯤입니다. 밤새 타오른 불길은 주거용 비닐하우스 3동, 화훼 비닐하우스 3동을 집어삼키고 5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차 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문 열고 봤는데 불이 막 50m 높이에 이런 불기둥이 올라가면서 매연이 엄청 나길래 불났다라고 해가지고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6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2명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한 가족이 살던 비닐하우스는 물론 식물을 재배하던 농원도 한순간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하룻밤 사이 집을 잃은 주민들은 구청에서 마련한 임시 거처 인근 경로당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이재민 5명이 에어컨 없는 방에서 지내야 하고 그마저도 언제까지 머물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지금 당장 기거할 곳이 없는데 버틸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가 하우스라도 일단 제 보금자리잖아요. 그거를 언제 정리하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굉장히 막막해요. 한순간 화마가 삶의 터전을 덮치면서 주민들은 시름 가득한 여름을 맞게 됐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제주에 강풍이 몰아치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기고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 100여 편이 무더기 결항하면서 이용객 17,0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착륙을 시도하던 항공기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첫 제주 도착 예정 항공기가 강풍으로 회항하는 등 이른 아침부터 제주공항 항공편 운항이 잇따라 취소되고 지연됐습니다. 제주공항에는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급변풍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되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한때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심하게 흔들리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승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불안하고 막 비행기도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진짜 좀 힘들었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항공편 무더기 결항에 여행객들은 대체 항공편을 구하지 못한 채 발이 묶였습니다. 광주든 서울이든 아무 데나 뜨기만 하면 되는데 뜨는 것 자체가 다 없다고 내일까지 최소 모레부터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제주 전역에서도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간판이 흔들리는 등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신고 수십 건이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제9호 태풍 바비가 상륙한 중국에선 200만 명 넘게 대피했습니다. 문 닫은 학교나 체육관 등은 대피소로, 또 다리 위는 주차장으로 변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성난 파도가 해안가 교각을 때리자 집채만한 크기로 부서집니다. 방파제 근처에 자리 잡은 낮은 집들은 물론 6층짜리 빌라도 집어삼킵니다. 제9호 태풍 바비가 강타한 중국 동부 연안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시속 140km 넘는 강풍에 바다와 하늘길은 물론 육로 교통까지 마비됐습니다. 저장성에서만 221만 명이 대피했고 문 닫은 학교나 체육관은 임시 대피소로 변했습니다. 后的这间教室就有18张床位，空调、电扇一应俱全，用来防暑。在每个安置点还配备了多名医生，提供基本医疗服务。 도심 고가도로는 쌍방향 2열, 3열 이상 주차된 차들로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흙탕물이 넘실대는 다리 위라 위태로워 보이는데도 빈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해안 저지대라 쉽게 침수되는 평지나 지하 주차장을 피해 비상 주차를 하도록 당국이 허용한 겁니다. 7月18、17至第9号台风，应气象应解除之日止，建议将车辆暂停在相对较高地域。 태풍이 핥히고 간 타이완에서도 14,000여 명이 대피했고 100명 넘는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태풍은 한반도에서 가까운 산둥반도까지 북상한 뒤에야 열대 저압부로 약해질 거란 예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시각장애인이 길을 걸을 때 의지하는 점자 블록을 물건이나 차량 등이 막아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경기 수원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단속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앞을 더듬어 걷도록 안내하는 점자 블록을 승합차 한 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점자 블록을 따라 걷다 보면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과 마주치는 일이 잦습니다. 점자 블록을 따라서 걸어가야 하는데 그 앞에 뭐 물체 같은 거 있으면은 아무래도 가기가 불편하고 또 돌아서 가야 하니까 그게 더 힘들죠.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명확한 세부 기준이 없어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가 이른바 교통약자법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나섰습니다. 점자블록 경계선을 침범하면 과태료 최고 50만 원을 부과합니다.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는 실제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경우가 위반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직접 나서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인식이 바뀐다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점자 블록에 세워진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는 번호판이 없어 위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태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단속은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돌거나 시민 신고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농촌에서 농기계 사고가 나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 구조 요청이 늦어지기도 하는데요. 충북 충주시가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사고를 감지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알림을 보내는 안전 시스템을 도입해 신속한 구조 체계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트랙터 한 대가 숲을 사이에 넘어져 있습니다. 하천 주변을 달리던 트랙터가 농로를 벗어나면서 운전 중이던 60대가 숨졌습니다. 농기계는 넘어지거나 뒤집히면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고 혼자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도 발견이 늦어지는 게 문제로 꼽힙니다. 충주시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안전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농기계 뒤편에 달린 장비가 사고를 인식하면 사전에 설정해둔 가족과 이웃의 휴대전화로 위치와 알림을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농기계에 부착된 사물 인터넷 장비입니다. 기울기 등을 스스로 감지해 사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고 수동 조작도 가능해 열사병 등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도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안 오면은 쫓아가서 봐야지만 아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니까 더 안정적이고 더 좋죠. 충주시는 사고 위험이 큰 농기계 24대에 장비를 보급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 상황. 더 신속한 대응을 위해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장비 설치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창 지금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사실상은 농기계에 대한 안전이 진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고령화된 농촌에서 농기계 사고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안전망이 구조 지연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폭염의 열기가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졌습니다.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7.6도, 체감온도는 벌써 2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4도까지 치솟는 등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물을 자주 드시고 하루 일정 계획도 여유롭게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와 열대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간밤에 대부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고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서울 기온은 27.6도, 강릉 27.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3도, 광주 32도까지 크게 오르겠고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경북지방은 대구 36도, 포항 37도까지 치솟는 등 온열 질환 위험이 계속되겠습니다. 또 곳곳에서 자외선 지수도 위험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노약자나 어린이,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날씨에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후에는 중부와 전북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도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밤 사이에는 점차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고요. 비와 함께 폭염은 일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수 있는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